8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됐죠? 6번, 7번, 그 8번까지 다 이해하겠어? 예? 이해했다 그랬어. 1번 답, 주관식. 답 찾아봐요. 1번 답이 뭡니까, 이거?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것. 이거는 뭐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답이 딱 한 개밖에 없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답이 해당제와 가격밖에 없습니다. 이 해당제와 가격만이 수요의 변화가 아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지? 지문이 뭐가 나오든 다 수요의 변화이 되겠죠.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많잖아, 그지? 2번은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거. 2번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가를 찾는 거야.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거. 이 말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라 이 말이라. 자, 소비자의 기호, 선호도 수요에 영향을 주죠. 이자율도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학교의 질도 이건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학군에 따라서 수성구 쪽이 부동산 수요가 가장 높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주고, 가격에 대한 예상도 이거는 기대감이라는 뜻이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 기술 수준이나 생산 비용, 생산 비용, 기술 수준, 요거는 아까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그랬지, 수요에는 아무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문제 자체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수요적 요인과 공급적 고유 요인을 우리 구분했잖아, 그지? 지금 핵심 7번을 가지고 낸 문제라.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았어요.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겠나? 구분하겠죠. 자, 이제 핵심 9번으로 와서 탄력성 갑니다.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종류가 많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다, 그지? 근데 요거는 한 제어를 놓고 말이야. X라는 상품이 있으면 X제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제어인 X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하고 수요량은 어떤 관계지? 반비례하는 관계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이게 분모하고 분자가 반대 부호가 되니까, 그죠? 그럼 탄력성은 당연히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음수로밖에 계산을 못 하거든요.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만 계산한단 말이야, 언제나.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만 계산을 하니까 부의보도 전부 양수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밖에 없다. 0보다 큰 양수만 있는 겁니다. 절대값으로만 구하니까.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어떤 제하가 정상제이냐, 열등제이냐, 중간제에 해당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지표가 소득 탄력성이라. 근데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이게 분모 분자의 부호가 동일 부호죠. 이게 플러스면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이 분모하고 분자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죠. 코로 탄력성이 무조건 0보다 적은 음수, 마이너스가 반드시 나옵니다. 열등제는. 그러면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죠.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기면 당연히 탄력성이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중간에는. 그지?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방으로 변하는지 반대방으로 변하는지를 가지고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알아보는 척도예요. 자, 소득 탄력성이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양수다.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정상제라는 뜻이 되고, 그지?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음수면 열등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제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제와인 Y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한다 이 말이야. 지금 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거는 지금 거기 뒤에 정리가 되어 있네. 핵심 1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지금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하니까 핵심 12번에 나와 있어. 지금 소득 다 있어. 적고 할 거 없이 그냥 핵심 12번 보면서 설명 들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교차 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해 가지고 요 X제, Y제 요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는가, 독립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예요. 근데 대체제는 아까 가격하고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럼 X의 가격이 상승하면 Y의 수요량 증가하고 X의 가격이 하락하면 Y의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가격과 수요량이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게 대체잖아. 그럼 분모 문제의 보호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분모 문제의 보호가 동일하다면 탄력성은 무조건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 아니야. 그럼 X의 가격이 상승하면 Y의 수요량이 감소,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Y의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 돼야 보완제니까, 그지? 그럼 분모 문제의 보호가 반대 보호제. 이건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면 이건 플러스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탄력성도 0보다 적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보완제는 뜻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대체제다 이 말이야. 두 제하가. 오케이? 그다음에 독립제는 X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Y의 수량이 변화가 없어요. 수요량의 변동이 안 생기면 탄력성은 무조건 0이 되겠죠. 그지? 이 교차 탄력성이 0이면 두 제한은 독립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하고 또 교차 탄력성을 구분해야 돼.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제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상품을 놓고 그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상품의 수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야.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 교차 탄력성은 두 상품의 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야. 두 개가 같이 쓰는 건지 대신 쓰는 건지. 두 상품이. 그러니까 반드시 분모하고 분자가 다른 제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X제 들어가는데 여기 X제 수요량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 X제 수요량이 들어가면 그건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 뭘 계산한 거야?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 거잖아. 가격 탄력성은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제하가 들어가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분모하고 분자에 다른 제하를 내야 된다는 게 초점이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올해 한 개 틀립니다.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핵심 9번에 자,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상당히 많죠.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어떻게 하면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해? 자, 첫째는 대체제는 많아야 돼요. 그죠?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은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지? 세 번째, 용도는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지? 그리고 네 번째, 규제는 완화될수록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줘야 많이 사고제에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생기지. 규제가 완화될수록. 그리고 상업용, 공업용과 주거용 중에는 뭐가? 주거용이 상공용보다는 수요가 훨씬 탄력적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이 규모가 큰 전체적인 부동산을 어떻게 할수록 세분하면 할수록 규모나 용도를 나누면 나눌수록 세분하면 할수록 탄력성이 커져서 탄력적이 되죠. 그리고 개별 수요지의 수요를 전부 합친 게 시장 수요지. 그럼 시장 수요가 당연히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시장 수요 없이 완만하고 기울기가 작다 이 말이야. 탄력적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생활 필수품과 사치품 중에서는 뭐가 더? 사치품일수록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죠? 생활 필수품은 어차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사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사치품은 조그만 가격을 인상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수요량이 아주 큰 폭으로 변합니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수요가 훨씬 탄력적이고, 그 주택은 신규 주택이 중고 주택보다는 훨씬 수요가 탄력이죠. 그지? 신규 주택이 당연히 수요가 탄력입니다. 수요가 탄력이란 말은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말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 뭐가 더 크다는 뜻이라. 수요량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 되네. 봐라. 여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게 수요의 탄력성 아닙니까? 그지? 근데 가격이 20% 변화할 때 수요량이 10%가 변했다. 그럼 탄력성은 0.5니까 1보다 적죠. 이들을 뭐라노?
비탄력이란단 말이야. 비탄력.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비탄력이고 1보다 크면 탄력이죠. 그럼 가격이 20% 변했을 때 수요량이 30%가 변한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이때를 탄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탄력이다 이 말이 뭐야?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뭐가 더 크게 변한지. 자, 수요가 탄력적이란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보다 크다는 것이다. 맞아 틀려? 또 맞다 그런다. 참네. 수요가 탄력일 때가 언제가? 탄력성이 1보다 클 때잖아. 1보다 크면 가격하고 수요량 중에 뭐가 더 크게 변해야 되는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탄력적이고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적이다 그래야지. 왜 어떻게 탄력적인데? 또 분모 분자를 구분을 못하네. 이 분모가 가격 변화이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아닙니까?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 1보다 적을 때를 비탄력이라네요. 그죠? 1일 때를 뭐라고? 단위 탄력이라고. 그 다음에 0일 때를 완전 비탄력, 무한대일 때를 완전 탄력이라는 거죠. 그럼 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적어서 수요가 비탄력이면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더 크게 변해서 분모가 더 커야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값이 나와서 비탄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수요량이 많이 변할 때를 탄력이라는 거잖아. 수요량이 많이 변할 때. 가격의 변화일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적게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라. 근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으면 비탄력.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 그때를 탄력이란단 말이야. 그럼 이제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둔감하게 반응한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 말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 민감하게. 그러니까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죠. 그럼 수요자들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 이 말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가 둔감하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하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뜻이죠. 수요량의 변화가 커야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확 변해버리니까. 그지? 요런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다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하셔야 될 게 공급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공급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도 다 똑같습니다.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공급도 똑같이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가 많으면 수요가 탄력이라 그랬죠. 또 기간이 장기면 수요가 탄력, 용도가 다양하면 수요가 탄력 아닙니까? 그럼 공급에서도 뭐 기간이 단기보다는 장길수록 공급도 탄력이고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또 공급도 탄력이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수요만 탄력이 아니고 공급도 탄력이다 이 말이야. 똑같이. 근데 이제 차이점 공급에서는 그냥 측정 기간하고 나오면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공급도 탄력이 되겠죠. 측정 기간은 길수록 장길수록 공급이 탄력입니다. 측정 기간은 장기일수록 공급이 탄력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나온다. 그러면 장기일수록 그러면 조지비리고 짧을수록 생산 기간이 짧아야 공급량의 변화가 커서 공급이 탄력이 되는 거죠. 그지? 1시간에 한 개를 생산한 물건은 하루 종일 공급하면 몇 개 공급할 수 있어요? 공급량이 24개 공급할 수 있어. 그지? 1분에 한 개를 생산한다. 생산 기간이 1시간보다 1분이 훨씬 짧죠. 1분에 한 개를 생산하는 물건은 1시간 동안 60개를 공급하지. 그럼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곱하기 24하면 1440개를 공급하는 거야. 생산 기간이 1시간 걸리면은 하루 종일 공급해도 24개밖에 공급을 못 해요. 근데 생산 기간이 1분이면 하루에 1440개를 공급하잖아. 그럼 공급량의 변화가 훨씬 크게 생겼지. 그리고 생산 기간이 짧아야 공급량의 변화가 커서 공급이 탄력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신규 주택하고 중고주택에는 뭐가 생산 기간이 짧아요? 중고주택이 생산 기간이 훨씬 짧다 이 말이야. 중고주택은 생산 기간이 필요가 없죠. 이미 생산 기간을 거쳐서 공급돼 있는 거니까. 그지? 신규 주택은 최소한 1, 2년 정도는 소요가 돼야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택은 중고주택이 신규주택보다는 공급이 훨씬 탄력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요게 이제 수요하고 딱 반대잖아요. 수요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급에서는 중고주택이 오히려 공급이 탄력이 된다 말이야. 요걸 구분하지 못하면 공급에서는 한 개 틀려요.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핵심 10번으로 갔어. 핵심 10번.
수요의 탄력성과 총 수익과의 관계. 자,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럼 수요가 비탄력이다.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적다는 뜻이 되죠. 그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성이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 말이고, 그죠?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성은 가파르다 이런 뜻이지, 그지? 곡선이 가파를수록 비탄력, 완만할수록 탄력이죠. 근데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대? 총수입은. 작년에 계산 문제로 나왔어. 총수입 계산하는 게 작년 시험 문제로. 총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대요? 가격하고 수요량을 곱한 거예요. 만약에 가격의 공급량을 곱해가지고 수입이 결정되면 총수입은 수요의 탄력성하고 관계가 없이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가격의 공급량이 아니고 수요량을 곱해서 지금 수입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총수입이 결정되는 거야. 공급의 탄력성하고 수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기업의 총수입, 판매인의 총수입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면 큰일 나요. 공급의 탄력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수입은. 알았어요? 또 이런 거 올해 또 나올라 시험에. 수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측정하는 게 수요의 탄력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지 공급의 탄력성하고 총수입은 관계가 없어. 오케이? 자, 가격이 P 수준일 때 수요량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총수입이 가격이 P일 때는 수입이 요 네모 면적이다 이 말이야. 그죠? 가격하고 수요량을 곱한 거니까. 근데 가격이 P1 정도로 하락을 내봐. 딱 하락을 하면 가격이 P1일 때는 수요량이 요 지점에 있네. 여기야. 그지? 그럼 가격하고 수요량을 곱한 요 아래 면적이 총수입이 되겠네. 그죠? 요 면적이. 그럼 자, 지금 요 B금지 부분은 P일 때의 총수입에도 포함, P5일 때의 총수입에도 포함되죠? 공동수입이라. 그럼 요걸 빼버리면 가격이 P일 때는 수입이 1번 면적인데 P1일 때는 2번 면적으로 변했어요. 1, 2번 중에 면적이 뭐 커? 2번이 크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인하해야 수입이 1번의 1%로 늘어난다 이 말이야. 반드시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왜 수요가 비탈 때는 자 가격이 P 수준일 때 수요량이 요 지점에 있었어. 근데 가격을 P1으로 한번 인쇄해 보자.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일치하니까 자 P일 때 수입은 요 아래의 네모 면적, P1일 때는 요 위에 네모 면적이 되는데 요건 이제 공통 수입이라. 그럼 이걸 빼버리면 결국 P 수준일 때는 1번 면적인데 P1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2번 면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1번보다 2번이 면적이 훨씬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비탄력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인상해야 반드시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 수입이 증가해요.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1일 때를 뭐라 하죠? 수요가 단위 탄력이다, 그지? 그럼 단위 탄력일 때는 곡선이 어떤 모양이라? 수요선이 직각상곡선 정확하게 45도를 이루고 있을 때가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죠, 그죠? 정확하게 수요 곡선이 45도여야 돼요. 그럼 자, P 수준일 때의 수입 요겁니다. P1일 때의 수입 요건데 요 면적이 똑같아. P와 P1일 때 공동 수입이니까 P일 때는 수입이 1번, P1일 때는 수입이 2번인데 1번하고 2번의 면적이 같거든요. 그럼 가격을 인상해도 2에서 1로 인하해도 1에서 2번으로 변하는데 이 면적이 같다면 수입은 불변이 되는 거잖아, 그지? 항상 수요가 단위 다를 때는 총 수입은 언제나 불변입니다. 오케이? 자, 요 이해했어? 수요가 탄력되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비탈 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수입 증가. 수요가 단위 탈 때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간에 총 수입은 항상 뭐 불변. 기계적으로 이제 세 가지 딱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핵심 11번에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자, 완전 탄력이라면 곡선이 어떤 모양? 수평선이다 이 말. 수평선일 때가 완전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가 곡선이 수평선일 때죠. 왜 곡선이 수직선일 때가 탄력성이 0일 때, 탄력성이 0이라서 완전 비탄력 때 아닙니까, 그지? 그럼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곡선이 수평선이니까 자, 요 세로축이 뭘로 해야지? 가격이죠. 그럼 가격은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든 가격은 항상 똑같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잖아, 그지? 언제나 완전 탄력 때는 뭐가 변하지 않고 가격이 변화가 없고
완전 비탈되면 요 가로축에 있는 게 량인데, 그지? 거래량은 항상 요 수준에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균형점이 여기서 1로 가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든 간에 언제나 양은 불변이죠. 그럼 이제 가격은 완전 탄력일 때가 불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완전 비탈일 때 거래량은 항상 불변이 되는데, 이 세로축이 가격이니까 가격은 요 곡선이 세로에 가까워서 수직에 가깝다면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려. 그지? 수평에 가까우면 가격이 변하기 어렵죠. 수직에 가까울수록 탄력, 비탄력.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탄력이가 비탄력이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이고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 아닙니까? 그지? 곡선이 들어 누우면 더 누울수록 탄력적인 거야. 꼿꼿하게 설수록 비탄력적인 거고. 오케이?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이고 가파를수록 비탄력이잖아. 그죠?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그죠? 힘들다, 좀 아프다, 지금 내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 좀 죽겠어. 힘들어.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세로축이 가격이다 보니까 곡선이 세로에 수직에 가깝다면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한다 이 말이라. 그럼 가격은 탄력이 아니고 비탄력. 곡선이 수직에 가까워서 비탄력으로 변동폭이 크게 생긴다 이 말. 변화가. 그럼 자, 요거는 이제 응용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수요는 그지? 근데 공급이 증가했으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공급이 증가했지.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풀변이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 수요가 완전 탄력이란 말이야. 수요가. 근데 공급이 지금 증가했죠. 공급이 증가했죠. 그랬더니 균형 가격은 어떻고? 불변.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이동했으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그리고 량은 여기서 요만큼 거래량은 증가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수요 감소했지.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가 감소해서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고? 불변. 항상 완전 비탈 때는 뭐가 불변? 양이 불변. 그럼 완전 탄력 때는 뭐? 가격이 아까 변화가 없잖아 지금. 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완전 탄력 때는 뭐가 변하지 않고 가격이 변화가 없고 완전 비탈 때는 양이 변화가 없다. 어이? 그리고 가격은 언제 변동폭이 크게 생긴다? 비탄력 때. 탄력이 아니고 비탄력으로 올라도 많이 오르고 내려도 많이 내린다 이 말이야. 그럼 자 이렇게 나오겠죠.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더 내린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단 말이야. 왜?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으로 변화가 크다 그랬죠?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 상승하는데 비탄력일수록 올라도 더 크게 오른다 이 말이라. 알았어요? 요 기억에 뭐 들어가야 돼? 니은에 뭐 들어가야 돼?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하겠네 가격은. 그죠?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데 지금 뭐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고? 비탄력적일수록. 여기가 탄력이 아니고 비탄력일수록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야. 원래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 상승, 양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가격은 언제가 변화가 크다고? 비탄력일수록. 여기에 탄력 들어가면 안 되고 비탄력일수록 상승하다도 더 크게 상승한다. 더 크게 상승. 이렇게 되겠죠? 알았어? 그럼 자 이제 응용 문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균형량은 항상 불변이 되는 경우는 곡선이 어떤 모양일 때인가? 답. 수직선일 때겠네. 수직선. 완전 비타일 때는 균형량이 항상 불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곡선이 수직선이라 그때가 이제 완전 비탈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양은 어떻다? 언제나 불변이잖아. 양은. 그죠? 그때는 곡선이 수직선일 때고, 그 다음에 균형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균형 가격이 항상 불변이 되는 경우는 곡선이 어떤 때? 수평선일 때 그러지. 그냥 완전 탄력이 수평 아이가. 이게 안 되네. 2 나누기 1은 얼마죠? 2 나누기 1은 얼마죠? 2지. 1 나누기 2는 얼마죠? 0.5. 이게 안 돼요. 2 나누기 1. 이거는 2. 근데 1 나누기 2. 이거는 0.5. 아니 똑같은 건데 실제 그제? 부모자 바꾼 건데 참네. 완전 탄력이란 말은 곡선이 수평선이나 같은 말이고 완전 필살이나 곡선이 수직선이나 같은 말이지. 그럼 자 임대료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임대료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총수입이 불변이 되는 경우는 곡선은 어떤 형태인가? 직각쌍곡선이다 그래야지. 좀 전에 했잖아요. 총수입이 언제 변화가 없대?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면 총수입은 항상 불변 아니야. 임대료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총수입이 불변이란 말이야. 총수입이 언제? 수요가 단위 탈 때. 단위 탈 때가 곡선이 직각쌍곡선이잖아. 직각쌍곡선. 그죠? 임대료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총수입이 불변이 되는 경우는 수요가 단위 탄력인데 이때는 곡선이 직각쌍곡선입니다. 그지? 이럴 때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상승하든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간에 거래량, 균형량이 항상 불변이 되는 경우는 완전 비탈 때거든. 그래? 그럼 완전 비탈이면 곡선이 수직선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요 량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그죠? 항상 균형 가격이 불변이 되는 경우는 곡선이 수평선일 때, 완전 탄력일 때죠. 이제 이거 응용하겠어? 그래서 딱 세 가지 기억해. 완전 탄력일 때는 항상 뭐가 변하지 않고 가격이, 완전 비탈일 때는 항상 거래량이 변하지 않고, 가격은 항상 비탄력수록 크게, 곡선이 수직에 가서 비탄력이면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 그 다음에 곡선이 직각쌍곡선이라서 수요가 단위 탄력일 때는 단위 탄력일 때는 임대료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뭐가 항상 불변? 총수입이 항상 불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 넘겨요. 이제 자, 여기까지로 이제 응용한 문제 푼다. 자, 뒤에 핵심 12번에 반달가로 1번 봅니다. 자, 시멘트 가격이 10% 상승하자 그랬다. 시멘트 가격이 10% 상승. 화살표가 윗방향이죠. 상승했으니까. 근데 목재 수요가 2% 감소했다. 그럼 수요는 감소했으니까 수요는 화살표가 아랫방향이죠. 그럼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방향으로 변하고 있지.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향이다. 반대방향 비업 나왔다. 그러면 두 제한은 무슨 관계? 보완제가 되겠죠. 대체제는 아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이란 말이야. 대체제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 디귿. 보완제는 비업이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향 비업. 1번 맞지? 이거 다 맞는 지문이라 뭐 당연히 맞는 것만 넣어놨죠. 그죠? 틀린 거 넣어놨겠어요. 다 맞지. 근데 이제 이해를 하라 이번에 지문을 맞고 틀리고 구분해내는 게 그 지문을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뜻이라. 2번에 소득이 10% 하락하자. 닭고기 수요량이 4% 감소했어요. 그럼 소득이 하락했으면 소득의 방향은 아랫방향이죠. 화살표가 하락이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했으면 감소분도 아랫방향이죠. 화살표가. 그럼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향으로 변하지.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향이면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향이면 열등제라 그랬다. 요거 지금 이거 봐봐라. 소득하고 수요가 동일방향이라 소득이 하락하자. 수요량도 감소했어. 그럼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향이죠. 그럼 이건 정상제라니까. 소득하고 수요가 반대방향이면 열등제고. 그 다음에 1번처럼 가격하고 수요.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이다. 동일방향. 그러면 뭐 대체제.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방향. 가격이 상승하자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럼 가격하고 수요량이 반대방향이죠. 그럼 보완제다 이 말이야. 두 제가. 그지? 그럼 1, 2번 이제 구분하겠지.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 안 되면 내년에 해라. 내년에. 아우, 머리 아파. 3번에 공급이 완전 탄력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자, 완전 탄력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변하지 않아? 가격이 불변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은 당연히 따라 증가하겠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해야 돼. 근데 완전 탄력 때는 가격이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 되는 거죠. 그럼 4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이 증가했어. 공급이 증가할 때는 원래 봐라.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원래는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 되는데 앞에 달릴수있는 수요가 완전 비탈력 그랬죠. 그럼 완전 비탈력 때는 뭐가 변화가 없어? 양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불배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지만 양은 불배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 어떻게 돼? 하락. 양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하고 양이 전부 동일바로 가잖아. 그죠? 앞 시간에 균형에 이동해서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과 양은 전부 동일바로 간다. 안 했나? 앞 시간에.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해야 되고 양도 감소해야 돼.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앞에 탄력성이 지금 공급이 뭐? 비탄력 그랬잖아. 비탄력. 비탄력 때는 뭐가 변화가 크게 생긴다 그랬다? 가격이.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더 하락한다 이 말이다. 비탄력이니까. 이게 이제 탄력적일수록 그러면 틀리지. 예, 탄력적이 아니고 가격은 항상 비탄력대가 오를 때도 더 오르고 내릴 때도 더 내린다 이 말이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구분하겠는가 모르겠다. 설명할 때는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이 뭐죠? 효율적 시장이란 그 적어놨을 걸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안 적혔나?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적혀 있잖아요. 그 보고라도 한번 읽어봐라. 그래 눈치가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주변은 또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뒤쪽도. 이 주변 지역도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지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니까. 한다 그러면 뭐 땅값만 시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몇 번 하다가 지금 뭐 포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근데 오늘 이제 신문에 자, 진천동 일대를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정보가 신문에 공개되면 요 지역 땅값이 폭등을 하겠죠. 그 말이 뭐야?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땅값이 폭등했다 이 말이 정보가 가격에 적극적으로 지체 없이 반영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요런 시장을 뭐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고. 근데 이 효율적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게요. 지금 9월달 수업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지? 3월 수업하고 똑같아 지금. 이래야 될 일이가 지금. 정보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는데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는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까지는 가격에 반영되었고 현재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강성은 과거, 현재는 반영됐고 미래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이다. 그 다음에 요 약성 시장에 반영된 과거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기법이 기술적 분석. 약성 시장에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하니까 약술, 준술이라는 말은 없잖아. 약술은 있어도 참. 네. 중강 시장에 반영된 참 내가 20몇 년 전에 중개소 공부할 때 내가 약술 이렇게 외워가지고 지금 그거 지금 써먹고 있는 건데, 그죠? 술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술하고만 항상 결부만 시키네. 중강시장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반영됐죠. 반영된 현재, 과거 현재까지 정보를 가지고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오늘 정보가 현재에 딱 공개되면 그 지역 땅값 오르게 돼 누구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고, 과거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를 분석하는 거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5년 전에 정보가 공개됐잖아요. 5년 전 정보를 가지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까? 이건 전문가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가격에 반영되니까 가격의 변동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필요가 없죠. 분석 자체가 불필요하고. 자, 요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하면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또 없다 그래요. 또 정상이윤하고 초과이윤은 다른 말이라.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손실을 보지 않고 본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만 분석해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정상 이윤은 다 획득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초과 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획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럼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요 X 표시 정보를 활용해야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약성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럼 약성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현재나 미래 정보는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됐지. 그럼 현재 정보를 분석하거나 미래 정보를 활용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이라. 그럼 약성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지만 기본적 분석을 한다거나 또 미래 정보를 활용하면 당연히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중강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반영됐죠. 그럼 과거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현재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라? 기술적 분석.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근데 여기까지 정보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돼 버렸잖아.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기본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겠네. 그지? 그러니까 중강성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고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미래 정보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런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강성은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버렸잖아요. 그럼 초과이윤을 획득할 정보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과거 정보든 현재 정보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활용해도 일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일단 효율적 시장에서는 세 가지 중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 느끼기 가능한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성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강성 시장이 존재하면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 근데 중강성에는 약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여기 중강성까지만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은 강성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성을 포함하는 중강성 시장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어떤 시장인데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는 시장이라.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럼 모든 투자가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비용도 1,0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겠죠.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니까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그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게 바로 할당효율적 시장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성립 조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고 또 상품이 동질적이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도 자유롭고 정보도 완전해져 있는 시장. 요 네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도 완전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해져 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어요. 정보가 완전해져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다. 할당효율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요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면 그 시장은 반드시 뭐가 돼요? 무조건 할당효율 시장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무조건 기어이 기필고 꼭 그냥 막 자동적으로 할당효율 시장이 달성된단 말이야.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당은 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설령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어요. 그 시장이 불안해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만 한다면 그 시장은 무조건 할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만 일치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으면 그 시장은 뭐든 다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시장도 당연히 할당을 될 수 있겠죠. 그럼 불안정 경쟁시장에 어떤 게 있대요?
독점 시장이라든가 가점 시장 이런 게 있죠. 그럼 독점이나 가점 시장도 할당 혈적 시장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언제나 불안정 경쟁 시장이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 경쟁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혈적 시장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알겠지?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이게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무조건 요리 가지고 화살표가 이쪽으로밖에 못 가잖아 이거는. 완전은 무조건 그냥 할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할당은 화살표가 요렇게도 갈 수가 있고 요렇게도 갈 수는 있죠.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당은 완전히 되기도 하고 불안정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수상 요렇게 가죠. 당연히 할당 수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불안정 경쟁 시장은 비할당,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 길이 요래도 가고 이래도 가잖아 지금. 요렇게는 못 가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 완전 경쟁이 된다. 말이 안 되겠지. 그건 시장 자체가 틀린 거니까. 근데 완전은 요렇게는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 언제나 뭐가 돼? 할당이 된다고. 근데 할당은 여기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당은 완전히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된다. 그러면 요렇게 못 간다는 뜻이지. 야 틀렸다고. 이거 그림을 그려주니까 더 또 혼란스러운 거 아이가 또. 그 불안정 경쟁도 요렇게 가잖아.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당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요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하여튼 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비용이 수반됩니까? 수반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아주 많은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왜냐? 부동산 시장은 약성을 포함하는 중강성에 해당한다 그랬죠. 강성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지. 강성이라면 정보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비용을 투입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강성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지.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 근데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약성을 포함하는 중강성. 그러면 이런 우수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를 누릴 수 있을까? 당연히 정보를 획득해서 정보비용이 투입되겠죠. 모든 시장 중 가장 많은 정보비용이 투입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만큼 정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 없어요. 근데 왜 부동산 시장에 정보비용이 수반되겠어? 완전 경쟁 시장 하면 정보비용이 있어 없어요? 존재하지 않잖아 정보비용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아니고 뭐라? 불안정이잖아.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수반된다 이 말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비용이 없는 거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수반된다. 또 부동산 시장은 초과인도 획득할 수 있죠. 이런 시장은 우수한 정보를 활용하면 약세나 중강성은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 해당한다니까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아니고 그지? 그럼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 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어? 아직 이게 아니라 할당 혈적 시장만 된다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할당 혈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죠. 근데 초과인을 획득한다는 말은 아직 이게 되지 못했다는 거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걸 이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 그 다음에 초과인을 획득하는 이유 또는 초과인 때문에 투기도 성립해요. 투기가 성립하고 초과인을 획득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진대 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여러분이 시험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올해 시험에 실패한다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지? 만약에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래. 그렇죠. 진파리를 잘못 넣기 때문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때문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때문이 바뀌면. 알았죠? 할당 홀수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초과인이 없어요. 초과인이 없다면 과대평가나 가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평가했을 때 1억인데 그게 7천으로 평가되어 있다면 7천에 구입하면 3천만 원의 초과인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건 할당홀수 시장이 아닙니다.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어야 할당홀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 훌적 시장은 가소평가나 가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핵심 14번까지였고, 그 다음에 핵심 15번 여가인상. 자, 여가인상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먼저 이제 정부가 저소득에 주택보조금을 지급했어.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저소득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소득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소득의 소득의 증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문이. 근데 주로 이제 소득의 증가로 이렇게 나오죠. 소득이 증가했단 말이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라.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받으로 세방 구하러 가죠. 저가주택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근데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도 이 저가주택은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저가주택은 저소득이 구입하는 수준 이하의 주택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표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어. 그러면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계속 안 되면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기인해서 이제 고소득 임대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걸 저소득에 물려줘. 그러니까 하향여가 발생하는 거다. 그지? 반대로 이제 저소득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보조금 받은 돈으로 저가주택을 사러 가지 않아요. 고가주택을 구입하러 갈 수 있어. 그럼 고가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근데 고가주택을 구입하러 가면 저가주택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지.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은 결국 저가주택은 이용자가 없어요. 그럼 그게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써서 고급주택이 들어선단 말이야. 그럼 고속기 순환을 받는다. 무슨 여가가? 상향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이 딱 이렇게 나오죠.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 등으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 나타난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 나타난다. 요걸 이제 이렇게 상향 하향을 바꿔서 냅니다. 네, 상향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죠. 상향여가가 감소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상감마마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상향여가가 감소할 때 나타난다고 하향여가가 감소가 아니고 이렇게 외웠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는지를 몰라. 지금 여기 써먹는 거야 이거. 상향여가가 감소할 때 나타난 겁니다. 증가할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첫째는 여가인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주거분리 과정을 통해서 여가인상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주거분리란 뭡니까? 주거분리란 정의를 하시오. 빨리. 주거분리란 그거예요. 그래. 주거분리는 도심 지역에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일정한 경계를 두고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거. 쉽게 표현해서 고소득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의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것. 이걸 주거분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지금 일정한 경계를 두고 주거지역을 분리했죠. 그걸 뭐라 한다고? 직주분리가 아니고 주거분리라고 하고 주거지역이 분리됐으니까. 오케이? 근데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외부 효과라. 원인이 요 고소득 지역은 정의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저소득 지역은 부의 효과가 강하게 발생한단 말이야. 바로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저소득층은 정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소득 근처에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고 저소득층은 부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소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저소득이 가까이 가고자 하면 고소득은 멀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뒤엉켜서 못 살아요. 일정 경계를 두고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고소득 지역은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계에 근접해 올수록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요 저소득층의 경계에 인접한 고소득층의 일부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워낙 저소득 경계에 근접해 있죠. 그럼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거래되는 주택보다 더 비싸게 거래됩니까? 싸게 거래됩니까? 싸게 할인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나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주택을 수선하게 되면 수선 비용, 주택 개량 비용이 같이 상승분을 초과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수선 비용이 더 크면 집 수리 안 해요.
새집 사서 이사 가버려. 그리고 지가 쓰던 주택을 저속계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는 거야. 그럼 무슨 여가라? 하향여가가 나타난 거야. 하향여가가. 반대로 저속정 지역은 일반적으로 부여효과를 강하게 받지만 이 고소득층의 경계에 근접해 갈수록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요 고소득층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는 저속계 일부의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고소득 경계에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되는 주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된단 말이야. 주택이 할증 거래가 되고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수선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럼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주택을 계속 개보수하겠죠. 고급화를 시켜서 집값이 크게 상승을 하니까 고속경이 수선을 받아서 상향여가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여기다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상보다 더 크면 무슨 여가가 하향여가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그럼 여기를 뜻하는 거다. 저소득층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상향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항상 가치 상승분이 더 커야 돼. 그 다음에 하향여가는 수선비가 더 커야 발생하는 거야. 이게 또 바뀌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심에 하향여가나 상향여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말이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자기들끼리는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금 배분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저소득층은 자기 주택을 개조해서 고소득층에 물려주고 고소득층은 자기 쓰던 걸 임대를 통해서 또 저소득층에 물려주잖아. 그럼 주택은 효율적으로 지금 배분하고 있죠.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니까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걸 시장 실패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실패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그런데도 요 지역은 계속 불량주택이 조성돼가. 그럼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이 시장이 이 여가 현상을 통해서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은데도 불량주택이 형성된다. 그건 여기 그자든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이니까 낮은 소득 때문에 주택 개량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급주택을 살 수준이 안 되니까 불량주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뭐 낮은 소득 때문이다 그래야 됩니다. 소득의 낮음에서 비롯된 거야. 그럼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입니까? 소득 문제입니까? 소득 문제이다 그래야 돼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주택 문제라면 여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어. 시장 실패 때문에 그만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실제는 이건 주택 문제가 아니고 소득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은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불량주택을 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야.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줘야 돼요. 실질소득을 향상시켜가지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좀 소득을 증가시켜줘야지. 그래야만 이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가현상이고 여가현상도 딱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 감소 시 무슨 여가가 발생하는지, 여기서는 하향여하고 상향여가 발생할 때 뭐가 더 커야 되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은 할증 거래되는지 할인 거래되는지, 요 할증 할인 여기까지를 구분하기 그냥 초점을 요거는 한 문제라. 자, 그 다음에 16번 이제 지대이론인데요. 지대이론은 원래 이제 7개 중에 6개 지대이론을 정리를 해야 돼. 6개 지대이론을. 지대이론의 첫 번째가 리카도가 주장한 게 뭐고? 차액지대. 리카도는 왜 지대에 차액이 생긴다 그랬어요?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디에 뒀다? 비옥도의 차이에서 찾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는 비옥도가 다르니까 비옥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높아서 지대도 높고,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지대가 점차 줄어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대가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차액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리카도는 비옥도가 없는 토지, 제1등지, 한계지에는 수확량도 없죠. 그리고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리카도 이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리카도는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이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로서는 높은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밀이라는 곡물 가격, 즉 생산물 가격,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죠? 그럼 리카도와 같은 학자를 우리는 고전학파라 그래. 아니? 이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했느냐? 지대는 불로소득이단 말이야. 불로소득. 아니? 공짜로 들어온 공짜 이 경제적 잉여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생산한 물건이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진 토지를 우리가 최초로 취득할 때는 무상으로 공짜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빌려주고 타인에게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 지대인 불로소득을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래서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만 할 수 있다면 토지에 부과된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세 한 개의 세금만 남겨놔도 정부가 100%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봤죠. 그걸 바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했어요. 자, 요건 나중에 조세정께서 또 나오니까 그때서 한 번 더 보고 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고전학파들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요 근거를 알아놓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리카도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으로 나온 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절대지대설이죠. 리카도는 지대에 차액이 생기니까 한계지와 같이 비옥도가 없는 토지는 지대도 없죠. 수확량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마르크스는 그런 토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지대가 없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지대설을 했죠. 왜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절대적으로 다 발생하느냐. 지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발생한다.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지? 그러니까 땅만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면 지대부터 무조건 지불을 하고 빌려야 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께서는 토지만 소유하면 지대는 받는 거죠. 그러 아무리 비옥도가 없는 한계지를 하더라도 지대는 당연히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거는 절대지대설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계지대가 발생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지조차 지대가 발생하니까 모든 토지에 지대가 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지대설이고 또 마르크스는 지대를 먼저 지불하고 토지를 빌려서 사용했어. 근데 그 빌린 토지에서 수확량이 조금밖에 산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 곡물의 가격을 인상해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손익폭진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 곡물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고 봤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를 신고전학파라 그래요.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불로소득, 공짜 이익이다, 잉여다 이렇게 봤죠. 근데 신고전학파들,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에 있어서 지대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떻게 있어. 토지는 생산의 3요소라. 생산의 3요소인데 그 생산의 3요소인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비용이다. 생산 요소에 부과되는 정당한 비용이다. 지대를 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한 학자들이 바로 신고전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뭐다?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이 되고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요까지를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 이론들하고도 대비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티네이 주장한 입지교차지대설. 입지가 바로 위치야.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했어. 그래서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하고 티네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술한 논문이 고립국이라.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 그래서 고립국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티네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고 봤죠. 농업지대가 그죠?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중심지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수송비를 절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대가 높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가 감소하게 되죠. 바로 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게 티넬의 위치지대설이죠. 그래서 지대를 산출할 때 전체 농작물을 판매한 전체 매상고 매출액에서 농작물 수확하려면 비료도 쓰고 인부도 써야 되고 그지? 생산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또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소비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수송비도 지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다 빼고 남는 걸 지대로 중소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생산비와 매상고가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다면 농업지대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수송비를 전략을 많이 하면 지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 말이야. 아니?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라는 거죠. 농업지대가 중심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수송비를 전략을 한다. 수송비가 적게 나면 지대는 높아지죠. 농업지대가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수송비가 증가하면 수송비 지불하고 나면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송비가 증가할수록 지대는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란다. 바로 이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게 T는의 위치 지대설이라. 그럼 이제 네 번째 아론소가 주장한 입찰지대.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죠. 자, 요만큼의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으려면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해야 되겠죠. 토지 이용자가 토지주에게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 말이야. 최소로 지불해서는 입찰을 못 받겠죠.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임대료를 입찰지대라고 그걸 지불하면 입찰은 받아요. 그러나 초과이윤이 없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토지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도심일수록 지가도 높고요. 당연히 지대도 높습니다.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나 지대는 하락하잖아. 근데 이 토지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모든 산업이 다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의 지대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경매에 붙인다면 이 도심의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 상업이나 금융업이 여기에다가 입지를 하죠. 그 다음 지역을 또 경매에 붙이면 상업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주거산업이 입지하고 그 다음 지역은 상업 주거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농업, 공업이 맨 외곽에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산업들이 입지하면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죠.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이 어떻다? 가장 가파르다 이 말이야. 지대 곡선이 가장 가파르죠. 왜 주거 산업은 좀 낮은 지대를 지불한다. 좀 완만해. 공업은 더 낮은 지대를 지불해. 더 완만해. 농업은 가장 낮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가장 지대 곡선이 완만하게 위치하죠. 요 네 개의 곡선은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인데 요 산업별 지대 곡선의 상층부를 한 개로 연결하면 포물선이 완성이 되죠. 요 노란 포물선을 뭐라 한다?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요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지? 잘 들어라. 입찰지대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말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고? 가파르고 크고 기울기가 크고 곡선이 가파르고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적어져서 곡선은 완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느냐? 한개 교통비를 한개 수송비, 한개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그죠? 한개 교통비가 점차 감소합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싸지니까 토지 사용량은 점점 증가해. 그죠?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사용해도 토지 사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한개 교통부, 거리당 단위 거리당 증가하는 교통비 증가분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이 한개 교통비가 감소하고 토지 사용이 증가하면 기울기도 적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입찰지대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모양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요 기울기 공식도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있고, 그럼 이게 이제 비교할 게 마샬이 주장한 준지대가 있어. 경제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될수록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하죠. 토지의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이윤.
토지는 소모되지 않잖아. 또 영수소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지대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인을 경지지대라는 거고, 이런 공급이 안 될수록 경지지대는 커져요.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비탈수록 경지지대가 커지고, 공급이 탄력적인 경지지대는 점차 줄어들고 전용 수입이 커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경지지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대가라. 근데 준지대는 이거는 토지에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직접 생산해내는 기계라든가 기구와 같은 내구 자본 설비에서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 전에, 그죠? 단기에 공급이 안 될 동안에는 딱 한 번 그냥 반짝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발생해요. 그리고 막상 이제 공급이 되고 나면 이 초과에는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기에 공급되기 전까지 딱 한 번만 그냥 일시적으로 반짝 가격이 상승해서 생기는 이유. 이걸 준지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대 이론은 6개 지대론을 다 비교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 T넷의 위치 지대설, 요거는 이제 농업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이죠. 농경지 이론입니다. 농업입지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이라 농업입지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데 이걸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 발달시킨 거. 그게 바로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을 하고 그리고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나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은 T의 농업지에 관한 고립론을 응용해서 발전한 거다 이 말이야. 이론적 배경이 T넷이 이제 다른 이 사람들 이론의 기초를 정해줬죠. 그래서 T넷을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지대 이론은 무조건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딱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핵심 17번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도 뭐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어. 용어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지?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5개의 동심상으로 확대되며 성장한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인데, 일지구와 중심 업무지구, 그 바로 옆에 뭐고? 점이지대, 전이지대죠. 이 전이지대, 점이지역이 뭘 뜻해요? 설렁가를 뜻하죠. 빈민촌.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이 도심 한복판 이 지구에 입주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입주한다 이 말이야. 고용기회가 많아서 생활터전이 도심에 입주하고 있으니까 도심 쪽에 저속히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호이트가 주장한 서적 이론은 도시가 중심부 지역인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교통축이 이렇게 생겨나면 이 교통축을 따라서 원을 약간 변형한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양이 부채꼴이 되니까 부채 선자를 쓴 건데, 그지? 중요한 게 이게 교통축이 가장 번화가 인 도심을 의미합니다. 요게 먼저 누가 입지해요? 고소득층이 입지한다 이 말이야. 고소득층이 도심에 먼저 딱 입지를 하면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반대편에 입지해서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걸 입지하고 있는 게 선행이론이라. 그럼 자,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이 도심에 입지했잖아. 고용기가 많은 도심에, 그죠? 근데 선행이론은 고소득층이 도심부인 중심축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그게 서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한 개의 핵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되죠. 왜 핵이 여러 개가 됩니까? 동종활동 간에는 서로 모여서 집적에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종활동,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이해가 상반되니까 흩어져요. 분산입지한다고 분산입지. 분산입지를 다른 말로 입지의 비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요 이유 서로 바꾸면 안 돼. 동종활동가는 집적이익 추구, 서로 다른 활동간에는 분산입지, 입지의 비양립성 때문에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잖아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뭐 활동에 따른 요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제 핵이 여러 개가 되는데, 자, 동종활동 간 집적이익 추구, 서로 다른 이종활동 간 입지의 비양립성, 분산입지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서로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하고 선행 이론하고 다핵심 이론 세 개의 이론을 합쳐버린 이론이 뭐? 다차원 이론,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앞에 세 개의 이론을 통합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차원 이론이고, 도시가 성장할 때 중심부에 모였던 시설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를 따라서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모양이 마치 리본처럼 머리띠를 둔 것처럼 리본 패턴을 이루면서 성장한다고 해서 리본이라는 모양에 착안해서 유상도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유상이라는 말이
리본이라는 뜻입니다. 리본. 이 도시 성장 이론은 주로 그 동그라미 1, 2, 3, 3개. 동심은 선행, 다핵심. 요 3개의 이론만 가지고 그냥 100% 씩을 내요. 뭐 다른 이론 나온 적도 없어요. 그 세 이론의 요지만 점검하고 있으면 한 개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18번부터가 이제 상업지론인데 이거는 2문제짜리죠. 상권에 관한 이론이. 칠판 좀 지우고 좀 쉬었다 합시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